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제가 오늘 위치가 좀 바뀌었죠. 출장을 와 있는데, 제가 출장 오는 기간이 딱 프리에이전시 기간이라서 아마도 빅 뉴스가 많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갖고 왔어요. 지금 제가 못 다룬 오프 시즌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미카엘 브리지스 트레이드 얘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여러 프리에이전시 사이닝에 대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오늘도 제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게 오늘은 클레이 탐슨 얘기만 할게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클레이 탐슨이 진짜 한 시대를 이끌었던 골드스테이트라는 이 다이너스티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예를 들면 폴 조지 사이닝, 뭐 하텐슈타인 OKC 간 거, 그다음에 뭐 지금 덴버의 무브, 뭐 디존테 머레이의 뉴올리언스, 그리고 발란추네스가 위저드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사인의 트레이드로 되는 건지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다른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클레이 탐슨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클레이 탐슨이 이제 좀 약간 예고됐던 대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죠. 골든스테이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클레이 탐슨이라는 골든스테이트의 레전드가 NBA에서 자신을 드래프트하고 13번의 시즌을 보내면서 4번의 우승을 구단에 안겨준 선수가 이번 오프 시즌에 새로운 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가 샬럿 호네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삼각딜을 통해서 탐슨을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으로 영입하게 되었고요. 댈러스에서 조시 그린이 샬럿으로 가고, 골든스테이트에서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로 가고, 댈러스의 세컨드 라운드 드래프트 픽 2개가 골든스테이트로 갑니다. 스위스올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클레이 탐슨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잔류를 위한 셀러리 무브에 대해서 다루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클레이 탐슨이 떠나려는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이고, 셀러리를 맞춰주면 클레이 탐슨이 골든스테이트랑 무조건 사인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업데이트 했듯이 이미 그때부터 분위기가 클레이 탐슨이 다른 팀이 워리어스보다 더 적은 돈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팀으로 갈 거다. 이미 클레이 탐슨은 마음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로 사실로 드러났죠. 댈러스가 제시한 금액이 3년 58밀리언이고 마지막 연도에는 플레이 옵션이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스테이트에서 제시한 계약은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뭐 2년 48밀리언 아니면 뭐 2년 46밀리언 뭐 이 정도 있는데 어쨌든 댈러스보다는 크게 제시했어요. 근데 일단은 댈러스로 가고요. 클레이 탐슨이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이 끝나고 23, 24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여름에 드레이몬드 그린이 4년 100밀리언 가까이 계약을 받았을 때 클레이 탐슨도 연장 계약을 받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골든 스테이트가 2년 46밀리언 제시했다고 하니까 이제 클레이 탐슨 입장에서는 그게 구단에서 굉장히 디스리스펙트하다. 그러니까 구단에서 자신을 리스펙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그 전년도에 위긴스도 4년 계약을 받고, 뭐 조던 풀은 나가긴 했지만 조던 풀도 장기 계약, 거액의 계약을 받고 하는 것을 봤는데 뭔가 자신은 4년 계약이 아니고 금액도 완전히 낮은 금액으로 받으니까 그게 좀 기분이 상했고, 그 이후의 시즌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클레이 탐슨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시즌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내내 아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게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레이 탐슨이 뭔가를 굉장히 증명하려는 선수처럼 플레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의 찬스가 아닌데, 원래 클레이 탐슨의 굉장한 장점은 좋은 찬스가 왔을 때 간결하게 캐치앤슛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간결하게 다른 플레이로 이어지는 이런 깔끔한 플레이, 굉장히 기계 같은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무리하게 좀 찬스가 아닌데도 슛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드리블을 하면서 점프해서 막 옆으로 몸이 쏠리는 상태에서 막 수비수 2명 달고 던진다거나 굉장히 클레이 탐슨답지 않은 게임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클레이 탐슨이 아직도 리그에서 자신이 NBA 선수가 아니고 뭐 올스타 선수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아직도 굉장히 빅타임 플레이어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듯이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골든스테이트 구단에도 좀 뭔가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아직도 이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나한테 돈을 그 정도밖에 제시를 안 하냐. 아니면 다른 팀들한테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나 더 좋은 돈 제시받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다지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18득점, 3점 슛 거의 39%의 시즌을 보냈고요. 3점 슛 아마 성공 개수가 리그 4위였을 거예요. 여전히 클레이 탐슨한테는 안 좋은 시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커리어 시즌을 보낸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서는 이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제시했다고 알려진 2년 46밀보다 훨씬 낮은 금액 수준의 3년 50밀리언 받고 댈러스를 가는데, 저는 이건 또 클레이 탐슨이 여전히 증명하려고 하는 무브라고 봐요. 골든스테이트에서 구단한테 자신이 어떤 선수를 놓친 건가에 대해서 좀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탐슨이 컨텐더 팀에서 뛸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이 탐슨이 골든 스테이트에 있으면서 수많은 멋진 추억을 저한테 줬거든요. 저 포함 뭐 여러 NBA 팬들한테 줬는데 스테픈 커리와 함께 스플래시 브라더스라고 불리면서 NBA 역사상 최고의 백코트 듀오를 형성하고 스테픈 커리가 역사상 최고의 슈터라고 하면은 클레이 탐슨은 단연 두 번째로 위대한 슈터거든요. 클레이 탐슨이 골든 스테이트에서 기록한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들인 뭐 예를 들면 한 시즌 최다 14개 3점 슛 성공 기록, 한 쿼터에 최다 37득점 기록, 인디애나전에서 3쿼터만 뛰고 11번의 드리블을 하고 60득점을 한 기록 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진짜 플레이오프에서 빅게임들도 많았죠. 가장 대표적으로 2016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OKC와 시리즈에서 1대3으로 지고 있던 골든 스테이트가 5차전을 잡고 원정 6차전을 떠나는데 OKC에서 6차전을 하는데 지면 탈락인 절대절명의 이 게임에서 경기 내내 10점 차, 5점 차 계속 끌려가는 경기였거든요. 아마 4쿼터 들어갈 때도 5점, 8점 경기였어서 사실은 거의 지는 경기였어요. 그랬는데 그 경기를 혼자 클레이 탐슨이 빅샷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빅샷 그다음에 또 빅샷 계속 터뜨리면서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11개 3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6차전을 승리를 하고 7차전 골든 스테이트 홈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이기고 파이널에 진출했던 그 경기거든요. 진짜 클레이 탐슨이 OKC의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이 시대를 끝나게 만들었죠. OKC 완전히 꿈을 부숴버리고 이 경기가 게임 6 클레이의 탄생이었죠. 이 경기에 더해서 2019년에 휴스턴과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에서도 게임 6 클레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7차전을 끌고 갔고요. 이때 크리스 폴이 부상만 당하지 않았다면 골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잡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휴스턴, 그리고 이 휴스턴은 그 전 시즌부터 내내 우리는 골든 스테이트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던 그 팀인데 그 팀과의 2019년 서브 컨퍼런스 세미 파이널에서 다시 한번 붙으면서 이번에는 골든 스테이트에서 케빈 듀란트가 부상으로 없고 휴스턴은 완전체인 휴스턴에서 다시 6차전 휴스턴 원정을 가면서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두 명이 계속해서 빅샷을 터뜨리면서 결국 시리즈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의 진짜 위닝 멘탈리티, 위닝 플레이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2019년 파이널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사실 이 토론토의 시리즈에서 이 클레이 탐슨이 부상도 좀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1차전인가 2차전에서. 근데 2차전도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는데 6차전에서 골든 스테이트 홈에서 역시 게임 6 클레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31분 뛰고 한 28점인가 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무릎 부상 때문에 라커룸으로 향하던 클레이가 자유투를 던지지 않으면 다시 경기에 돌아올 수 없다는 규정을 듣고 이미 십자인대가 파열된 무릎으로 자신은 다시 뛸 거라는 생각으로 내가 다시 못 뛰면 안 되니까 다시 자유투를 쏘러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 관중의 함성이 안 그래도 큰 관중의 함성으로 유명한 오라클 아레나가 당시 있었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함성과 박수로 클레이 탐슨의 자유투를 쏘러 오는 이 걸음걸이를 박수로 맞이해줬다고 하죠. Got the huge roar from the Oracle crowd. Very similar to the Boston experience with Paul Pierce. 어쨌든 그 경기에서 지고 이제 클레이 탐슨이 두 번의 큰 부상을 당하고 2019년 그 파이널이 마지막 경기였고 2022년 클레이 탐슨이 그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를 뛰는 복귀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이 소개될 때 나오는 그 환호성 그리고 네 번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챔피언십 타이틀 이 너무 멋진 기억들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레이 탐슨을 진짜 좋아하고 그의 경쟁심, 승부심 이런 게 진짜 불타는 사람이잖아요. 불꽃 남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명하러 나가는 것도 너무 클레이답다고 생각을 하고 클레이 탐슨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에서 멋진 커리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탐슨이 골든스테이트의 홈 체이스 센터에서 처음으로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원정 경기를 오는 날 저는 정말 멋진 긴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하고요.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클레이가 토론토의 파이널에서 자유투를 쏘러 들어올 때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함성과 박수로 골든스테이트의 네 번의 챔피언십을 안겨주고 다이너스티를 이룩한 클레이 탐슨한테 굉장히 큰 리스펙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낭만적인 관점에서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드레이몬드 그린이 세 명이 모두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고 은퇴까지 이제 석양 뒤로 셋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라지듯이 그렇게 멋지게 커리어를 끝냈으면 하는데 이게 팀이 컨텐더가 되든 아니든 골든스테이트가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은 클레이 탐슨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이거 상상만으로도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하지만 이제 레이커스도 이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죠. 저는 사실 뭔가 핏 상으로는 레이커스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르브론과 AD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족한 슈팅을 채워줄 탐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레이커스 오펜스가 탐슨이 조금 더 잘 맞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커스 감독 본인이 자신의 커리어 평생을 오프볼 슈터로 활약해온 JJ 레딕이고 JJ 레딕이 탐슨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더 좋은 핏이라고 생각했는데 탐슨은 댈러스로 갑니다. 댈러스의 클레이 탐슨 영입과 더불어 저는 이 댈러스의 지금 오프시즌 무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플레이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는 무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의 탐슨 영입이 아주 진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보스턴과의 파이널이 끝나고 제가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댈러스가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좀 더 고차원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댈러스는 어드밴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피니싱하는 단지 두 단계만 있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카나 어빙이 예를 들면 피켄롤을 통해서 여러 명의 디펜더를 불러 모은 후 어드밴티지를 만든 다음에 라페스나 3점을 빼주면 3점 코너에서 슛을 넣는, 그러니까 루카와 어빙이 어드밴티지를 만들고 플레이를 피니싱하는 이런 스타일의 농구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좀 더 고차원적인 농구를 하는 팀은 이 두 단계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어드밴티지를 더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댈러스의 공격은 지난 시즌까지는 그냥 루카가 어드밴티지 만들고 그다음 패스해주면 코너에서 슈팅하거나 클로저도 어택해서 피니시를 하는 이 두 단계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코트에서 사이드 투 사이드로 가는 볼 무브먼트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스턴처럼 좋은 수비 플랜을 들고 엘리트 수비를 펼치는 팀을 만났을 때 루카가 진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만들고 이 패스를 플레이 피니셔한테 했을 때 이 플레이 피니셔는 진짜 이 조금의 어드밴티지만 가진 채 공격을 피니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댈러스가 지난번 보스턴 시리즈에서 고전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에 더 많은 볼 핸들링 능력을 가진 선수와 더 많은 슈팅을 가진 선수들이 생기면은 이 어드밴티지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좋은 슛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카가 진짜 조그만 어드밴티지를 만들고 패스를 했는데 이전처럼 플레이 피니셔인 예를 들면 데릭 존스 주니어가 아니라 클레이 탐슨이 이 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고요. 클레이 탐슨이 이 공을 받고 슛 페이크를 하고 수비가 클로즈아웃 하면서 페이크 속아서 날아가잖아요. 왜 안 날아가겠어요? 이 슛 페이크를 하는 선수가 클레이 탐슨이거든요. 근데 클레이 탐슨은 진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선수기 때문에 슛 페이크에 속고, 예를 들면 그 탐슨이 페이크로 날아가는 선수를 돌파하면서 상대 수비를 읽으면서 위크 사이드로 패스를 해주면서 더 큰 어드밴티지를 만드는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클레이 탐슨은 평생을 자신의 슈팅을 무기로 이걸 이용해서 플레이메이킹이나 다른 공격 옵션을 보거나 해온 선수거든요. 뭐 아니면 예를 들면 탐슨이 공을 잡았을 때 펌프 페이크를 하는 대신 잡는 순간 바로 데릭 라이블리랑 예를 들면 또다시 피켄롤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막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첫 번째 피켄롤은 디펜스가 세트된 상태에서 수비 스킴에 따라서 피켄롤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드밴티지가 조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클레이 탐슨이 이미 공을 받았을 때는 상대 수비는 이미 스크램블 모드 로테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피켄롤을 막아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피켄롤 더 힘들죠. 클레이 탐슨이 피켄롤에서 패스를 할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클레이 탐슨의 농구를 안 보신 겁니다. 클레이 탐슨이 지금 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커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루니 이런 선수와 스크린 후에 패스를 넣어주는 클레이 탐슨의 공격 옵션이 굉장히 워리어스에서 주요 공격 옵션 중 하나였거든요. 클레이 탐슨이 여기서 더해지면 댈러스의 그동안에 없었던 어드밴테이지를 확장시키는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댈러스가 또 영입을 한 게 나지 마샬이죠. 저는 이게 지금 댈러스가 아주 너무 좋은 무브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데릭 존스 주니어가 클리퍼스로 갔는데 3년 31년인가요? 그러니까 1년에 11밀리언씩 받았고 나지 마샬이 3년 27밀리언, 그래서 1년에 9밀리언씩 받았는데, 근데 이 말은 댈러스가 나지 마샬과 데릭 존스 주니어를 둘 계약을 보면서 결국 선택한 게 나지 마샬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데릭 존스 주니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해 베테랑 미니멈 사인한 선수 중에 진짜로 가장 좋은 플레이어였고 리그에서 지금 정상급 프리미터 디펜더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아주 좋지만 이렇게 제가 데릭 존스 주니어가 좋은 선수라고 하지만 나지 마샬이 더 좋은 이유는 댈러스의 공격에 그동안에 없었던 조금 다른 타입의 오펜스 플레이어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지 마샬도 수비도 좋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나지 마샬은 플레이 피니셔이기도 하지만 어드밴티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공을 받고 클로저 어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댈러스 로스터를 보시면요, 카이리 어빙, 루카 돈치치 이 둘은 이미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커이죠. 거기다 이제 클레이 탐슨 들어왔죠. 완전 샤프슈터에다가 지난 시즌 댈러스가 파이널에서 고생한 오브 더 브레이크에서 슈팅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클레이 탐슨이라는 어버브 더 브레이크 코너는 물론 아무 데서나 슛 쏠 수 있고요. 캐치 앤 슛뿐만 아니라 무빙 슈팅 그다음에 상대 얼마큼 가까이 있어도 클레이 탐슨은 슛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낙다운 슈터를 가지면서 클레이 탐슨 플레이메이킹도 되죠. 거기에 나지마 샤알이 벤치에서 나서 어떤 라인업에서는 클로징 라인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는 플레이메이킹도 되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가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데릭 라이블리가 이 댈러스의 5아웃 오펜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크린, 롤링, 그다음에 버티컬 스페이싱을 제공하는 랍스렛으로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고 게다가 이제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잠깐 봤지만 제 생각에 데릭 라이블리가 다음 시즌에는 코너 3점 달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댈러스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 무브로 통해서 댈러스의 실링이 완전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댈러스가 할 수 있는 오펜스는요. 지난 시즌하고 달라요. 루카랑 카이리가 어드밴티지 만들고 그다음에 플레이를 피니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더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의 농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댈러스가 지난해처럼 똑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하고 클레이 탐슨을 그냥 단지 캐치앤슈터로 영입을 하고 코너에 그냥 내내 세워두고 루카가 패스할 때까지 기다리는 선수로 쓸 거라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무브고 안 좋은 핏이라고 생각해요. 클레이 탐슨은 단순한 캐치앤슈터가 아닙니다. 클레이 탐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코너 세워두고 캐치앤슛을 던지는 선수로 쓸 거라면 댈러스는 진짜 안 좋은 무브를 한 건데 하지만 만약에 댈러스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을 느끼고 우리가 좀 더 펜스가 이렇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클레이 탐슨, 나지 마샬도 영입하고 5아웃 오펜스에서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돌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티지를 확장하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공격 융통성이 더 들어가는 좀 더 고차원적인 농구를 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이 댈러스의 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아까 제가 좀 더 핏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이유는요. 레이커스는 이미 이런 스타일의 5아웃 오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오스틴 리브스 굉장히 좋은 클로저 어태커이자 거기서 또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선수고 레이커스의 제 생각엔 아마 두 번째로 좋은 플레이메이커고 디안젤로 러셀도 마찬가지죠. 로이 하치무라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거기에 르브론 AD 있죠.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이미 이 5아웃 오펜스에서 어드밴티지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공이 돌면서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아름다운 5원 농구를 이미 지난해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비넴 감독이 해고됐지만 펜스 스타일을 지난 시즌 바꿔놓은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거는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클레이 탐슨이 들어간다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댈러스의 무브가 이런 스타일의 공격으로 가겠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루카가 패스하고 그다음 피니싱 하겠다라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저는 이 댈러스의 농구가 아주 기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클레이 탐슨 얘기만 하고요. 제가 꼭 다음 다른 주제도 가져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